필요할 땐 걱정 마렌고 어디든 찾아가는 렌터카렌고 가격 비교에 약결제 한 번에 렌고 저렴한 렌고 타고 떠나요 Let's go 최대 할인 70% 어디든지 무료 배송 모두 함께 렌고 렌터카 필요할 땐 걱정 마렌고 어디든 찾아가는 렌터카렌고 가격 비교에 약결제 한 번에 렌고 저렴한 렌고 타고 떠나요 Let's go 최대 할인 70% 어디든지 무료 배송 모두 함께 렌고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7월 31일 대만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성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길경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광수입니다. 네, 앞전에 이제 대만 경제에 대해서 이제 서영님이 이제 대만의 역사, 환경, 경제 발전 단계, 산업 일반의 구조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2부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그 1부에서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대만에서 이제 한국에 대해서 뭐 질투한다, 뭐 이런 뭐 혐한 이런 네. 분위기가 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게 아마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홍하이라고 폭스콘이라고도 불려지는데 여기에 고 타이밍 회장이 공식 석상에서 이 대만이 일본하고 손을 잡으면 한국, 특히 삼성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일본과 연합하여 한국과 대항하자라는 이게 좀 구호를 외치고 이렇게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 좀 네.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지금 우리 대만 경제 이야기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네. 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언급을 이렇게 이렇게 뭐 생각나면 하고 네. 뭐 생각 안 나면 넘어가고 하는 걸 근데 이 하죠. 분위기가 보면 대만 사람이 느끼기에 뭔가 한국에게 이렇게 추월당하고 있고 뭔가 이렇게 자기네들이 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그 대만하고 한국 간의 관계는 굉장히 가까웠어요. 그렇죠. 예전에 구도 자체가 예, 그 서로 중국하고 경제적으로는 대만, 북한하고 예, 우리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지금 중국하고 그 대립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그 군사 보호하에 있었기 때문에 대만이 네. 그래서 우방국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우방국이었어요. 대만하고 한국하고 그쵸. 거의 혈맹에 가까울 정도로 또 특히 장개석하고 또 박정희하고 그쵸. 같이 또 이렇게 독재청 네. 이렇게 통치를 하고 있고 그랬는데 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한 방에 그 혈맹의 형제 비슷한 그런 느낌에서 노태우 정권 배신 당한 네. 걸로 바뀌어요. 노태우 정권의 북방 외교 시작하면서 이렇게 그 중국과 수교한 다음부터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중공이랑 아니 저기 그게 뭐냐면 그때인가요? 그 전 아닌가요? 그 미국이 이제 중국하고 예, 중국과 핑퐁 외교에서 닉슨하고 예, 줄리하고 네. 이렇게 이제 그 이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 이제 외교 수교를 맺잖아요. 공동성명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예, 수교를 맺고 네. 일본하고 중국하고도 이제 핑퐁 외교 네. 뭐 이렇게 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다나카하고 일본의 중국의 주울레하고 가서 이렇게 이제 예, 그 중일 이렇게 국교 정상화 뭐 이런 것들을 하죠. 70년대 네. 초에 네. 그렇게 하면서 그 중국이 이제 요구한 걸 받아들이죠. 미국이 그 유엔에서 상임이사국 자리를 중국을 주고 대만은 이제 쫓겨난 거예요. 네. 이거 엄청 진짜 참담했을 것 같아요. 예,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거의 모든 나라들이 다 이제 대만하고 수교 단절. 단교하고 네.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그 와중에서도 한국이 처음에는 계속 대만하고 그렇죠. 관계를 맺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배신감과 좌절감에서 이렇게 그 있던 대만 그 국민들 입장에서 한국이 그나마 이렇게 같이 수교를 해주고 이렇게 유지를 해주고 있으니 얼마나 그 고맙게 느꼈겠어요. 네. 그랬는데 그것도 결국은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한국도 이제 대만하고 그렇죠. 이제 국교를 단절을 하죠. 중국하고 이제 수교를 하면서 그 아까 이야기한
그 노태우 때인가요? 네, 네. 92년도입니다. 92년도. 그때. 네. 그러니까 벌써 한국이 한 20년 가까이 버텨준 거죠. 네. 버텨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대만 그 국민들이 배신감이 더 컸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에 브루투스 너마저도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는 또 이제 대만이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조금 더 이제 앞선 위치에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더욱 이제 대만 국민들이 배신감을 느꼈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른바 대만 사람들이 한국을 이렇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서로가 혈맹이다 뭐다 가깝다라는 그런 생각이 없었더라면 네. 상대적으로 그런 한국에 대한 어떤 싫어한 감정이나 거부감이 이렇게 덜했을 건데 그렇죠. 굉장히 이게 가까웠다고 생각을 했다 이거예요. 네, 그렇죠. 예, 경제적으로는 서로 이제 그 경쟁 관계에서 좀 대만이 조금 앞서가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산업 구조 면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이제 70년대, 80년대에는 이제 그 대만이 섬유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한국도 마찬가지로 섬유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성장을 하는데 한국은 이제 대기업 위주로 하고 80년대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한국이 이제 중화학공업하고 전자공업 중심으로 이제 이른바 이제 중후장대하고 이른바 이제 그 차세대 기술을 중심으로 한 이제 산업으로 이렇게 장치 산업으로 바꿔가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도 이제 현대가 이제 물론 70년대부터 이제 뭐 했지만은 거의 이제 그 포드라든지 미쓰비시 특히 미쓰비시 같은 거 갖다가 뺏기해서 그냥 조립하는 거죠. 네. 조립하는 수준이었다가 80년대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제 약간 그러니까 그 뭐 일부 이렇게 엔진이라든지 일부 부품을 제외한 그거는 거의 국산차에 가까운 뭐 국산차가 나와요. 포니? 브리스인가 뭔가 이렇게 포니는 그 다음 단계군요. 네, 포니가 그 다음 단계 뭔가 이렇게 브리스가 나오고 그다음에 포니가 그 다음에 나오고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네, 그 국산차 처음 나왔을 때에는 금방 열받아가지고 갔었어. 근데 그때는 파는 놈이 왕이었으니까. 네. 네. 괜히 사가지고 이렇게 차 그냥 이렇게 열받아갖고 주저앉아버려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 최근까지도 그랬었죠, 사실은. 그렇죠. 최근까지도. 근데 어쨌든 한국에 그런 식으로 가요.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국토 여건상 중후장대한 산업을 할 수가 없어요. 한국은 이제 석유화학공업도 하고 철강 산업도 막 하고 조선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자동차도 하고 막 늘지만 대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섬유 산업과 관련된 화학 산업만 계속 이제 유지를 이렇게 유지를 해와요.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들어와서 이제 대만도 이제 이 전자공업 시작을 해요. 전자공업. 전자산업을. 그러니까 한국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제 그 전자산업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이런 걸 해요. 뭐 그다음에 이제 뭐 텔레비전 그 당시에는 브라운관이었죠. 흑백이나 칼라 TV 같은 거, 뭐 텔레비전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가전기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한국이나 대만이나 시작을 하는 단계였고 쪽을 못 썼죠. 절대 강자가 있었으니까 일본이라는 절대 강자가 있었으니까 그냥 안에서 그냥 까작까작 하고 이렇게 내수에서 사기 쳐먹는 이제 이런 정도의 수준이었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80년대 후반에 팍 떴던 게 대만에 이제 에이서라는 게 있어요. 아, 에이서요. 이게 이제 마더보드 PC, 네네. 조립 PC가 그때 이제 아수스? 아니 에이서. 에이서? 네. 이제 그게 아수스로 이렇게 그 기술자들이 좀 연관이 있죠. 에이서. 에이서. 그러니까 이 이제 PC 조립 그러니까 마더보드 기판 이걸로 이제 가요. 그래서 대만제 마더보드를 많이 그게 사다가 써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유명했어요. 그 마더보드가 거의 그냥 세계 시장의 상당 부분을 이렇게 장악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이제 그 무렵에 그런 PC 조립 회사들이 생겨났죠. 그쵸, 현대나 LG도 생산했어요. 현대나 PC 조립 PC를
삼성도 이렇게 조립 PC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후발 주자로 동기 뭐 삼보라든지 뭐 현주라든지 뭐 기타 등등 막 이런 데들이 막 생겨나죠. 90년대, 80년대 후반 90년대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 가전 그러니까 삼성이나 그 현대나 LG도 이 조립 PC를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때. 근데 그 마더보드 같은 거 다 대만제 같은 거. 특히 이제 IBM 그 286, 386, 뭐 486 이런 것들은 다 마더보드가 저기 그 당시에는 청계천이었죠. 용산 상가가 아니고. 그렇죠. 청계천에 가면 전부 대만제 마더보드였어요. 그러니까 그거 갖다가 이제 조립해서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랬는데, 그러니까 80년대에 이제 그런 식으로 전자공업이 하고 9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반도체예요. 대만도 이제. 근데 대만하고 한국의 차이점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토가 작고 한국도 작지만 인구가 한국의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한국의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내수 시장이 적죠. 훨씬 더 적죠. 예, 내수 시장이 적어요. 그러니까 대만은 시작부터 수출 주동으로 무조건 수출이에요. 무조건 수출이에요. 근데 무조건 이렇게 수출을 하는데, 근데 이 가전 제품이나 반도체나 이거 대만이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그 원가 경쟁력이 있어요. 그 원가 경쟁력 어디서 나옵니까? 조금 사람인 것 같아요. 인건비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까 그 섬유 말씀 드렸잖아요. 네. 가족 단위의 기업들이다 보니까 안 팔려도 그냥 월급 안 받고 버텨요. 버텨요 그냥 안 팔려도. 예. 한국은 이제 주로 그런 것들을 누가 했어요? 대기업이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팔리면 대기업이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확 잘라버린다든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대만은 버텨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당시에는 한국이 대만을 보고 항상 하는 말이 한국도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대만처럼 해야 돼. 대만처럼 저렇게 중소기업 위주로 이렇게 경제나 산업 구조를 만들어 가야 돼. 얼마나 저게 경기 변동에 그 유연하게 대처하고 크게 안 휩쓸리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그 경쟁력이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그 가족 단위로 사업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지 않으면 돈을 저축을 할 수 있잖아요. 대만의 저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다 그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저축이 많아요. 그다음에 그 땅덩어리 좁은 데서 돈 쓸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어디 한국도 뭐 하다못해 한국은 제주도라도 가고 뭐 강원도라도 가고 뭐 부산이라도 간다 하지만 대만은 끝에서 끝에까지 가봐야 고속도로도 처음에는 고속도로 질 때도 말 많았어요. 땅 좁은데 무슨 고속도로가 필요하냐 뭐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고속도로 지면 30분이면 가는데 위에 타이페이에서 밑에 그 카오슝이라고 그 카오슝이라고 하는 데까지 카오슝이 제2도시거든요. 근데 하여튼 1시간이 안 걸려요. 그러니 무슨 그 산업을 이렇게 키운다라고 한들 뭐 가전제품이다 무슨 전자제품이다 뭐 PC다라고 한들 내수를 가지고서는 사업이 안 돼요. 근데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그런 그 중소기업 단위로 이렇게 하는데 중소기업 단지가 있어가지고 중소기업들이 꽉 있어서 그 생산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그냥 그 대기업 공장보다도 더 그냥 생산성이 높을 정도로 그러니까 24시간 풀가동 24시간 상시대기 이런 구조. 팍스콘이 또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대만 같은 경우는 그래서 대만 기업은 OEM이 뭐죠? 주문자 생산 방식. 네, 그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의 원청 기업한테서 하청을 받아서 하청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하청을 받아서 그 원가 경쟁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OEM이거나 아니면은 자체 내수를 상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만 반도체 가장 대만의 최대 큰 기업이 TSMC죠. 대만 반도체죠. 이 대만 반도체는 어떤 회사입니까? 삼성전자처럼 자체 뭐 브랜드나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어떤 회사입니까? 파운드리죠. 그냥 공장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주문을 받아서 반도체를 주문에 맞춰서 생산을 해내주는 거죠. 그다음에 홍하이 그 방금 말한 팍스콘은 어떤 회사입니까?
자기 자체 상표 브랜드 가지고 있습니까? 애플한테 하청받아서 네. 예, 그냥 스마트폰이나 이런 가전 제품이나 뭐 TV나 이런 것들 전부 위탁 생산하는 그렇죠. 회사예요. 네, 맞아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삼성전자면 자기가 다 만들어. 다 만들어 자체 브랜드로. 네. LG전자도 자체 브랜드로 이렇게 전부 이렇게 하죠. 네.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런 건 저희는 아는 사람 없을 거예요.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없어요. 역사적인 배경부터 해가지고 왜 이렇게 달라졌는가를 설명은 진짜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것은 이제 90년대 아까 그 대만 그 프로젝트 했을 네. 때 이런 것들을 다 먼저 생각하고 시장 고민하고. 그러니까 이 그 대만의 그 산업 구조나 그 임금 구조나 가족 단위 경영 구조가 90년대 말에 그 섬유산업 프로젝트 보고서에 다 실려 있어요. 네. 보고서에. 그러니까 그때 그런 걸 다 조사해서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선생님 그럼 동아시아 외환위기 97년 했을 때 그때 대만은 문제 없었어요. 그죠 대만 문제 없죠. 네, 대만은 문제 없었어요. 대만은 그때 그래가지고 뭐 4마리 용 중에 대만하고 어딘 살아남고 뭐 이제 그런 싱가포르, 뭐 대만, 홍콩, 한국 네. 이랬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고 한국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대기업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산업이나 어떤 그 경제가 이렇게 그 성장을 해오다 보니까 이 그 세계 산업 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바로바로 받아요. 경쟁 구도 변화에. 네, 네.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산업 같은 경우는 70년대, 80년대는 진도라는 이제 회사가 망했지만 세계 컨테이너 지금 배 있잖아요. 컨테이너선 네, 그게 실는 컨테이너선 있잖아요. 20피트짜리, 40피트짜리 네. 있잖아요. 네. 그것을 처음에는 일본이 이제 60년대, 70년대 세계 시장을 잡았어요. 그 컨테이너 자체를 네, 생산하는 박스, 컨테이너 박스. 근데 이제 그게 70년대, 80년대 넘어들면서 이제 그 한국이 이제 그걸 일본한테 뺏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의 산업 구조는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하고 바로 부딪히는 산업 구조예요. 바로 부딪히는 산업 구조예요. 네. 그러니까 한국의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이런 하셨잖아요. 더 해주세요. 네. 아니, 이런 이야기는 네. 이순신 프로젝트를 해서 제가 네. 그 이순신 프로젝트를 해서 일반 시민들이 정말로 정치권 물갈이를 해서 정권을 잡으면 네. 거기서 이제 실제로 한국이라는 나라, 한국 경제를 재건시킬 네. 맛배기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맛배기 뭐고 가네. 그럼 이걸 그 편집을 해달라고 할까요? 아니야. 그냥 이 정도는 뭐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한국은 바로 부딪히는 구조인데 대만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부딪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대만하는 입장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힘센 놈한테 가서 붙어야 돼요. 하청이니까. 네, 하청이니까. 네. 애플한테 가서 붙어야 돼요. 대만 같은 경우. 네, 네. TSMC 같은 경우도 확실한 수요자한테 뭐 이렇게 근데 TSMC 주 수요자가 누굽니까? TSMC한테 반도체, 애플 퀄컴이라든지, 엔비디아, 뭐 애플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데도 네. 대만에 TSMC 다 써요. 네. 미국 반도체 회사들이 직접 반도체 잘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체 생산 시설을 잘 안 가져요. 그러니까 그런데 확실한 데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데 붙는데 한국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일본이나 미국이나 바로 부딪힌다 그랬죠. 그러니까 라이벌 구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거예요. 대만의 반도체 회사나 네. 대만의 LCD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뭡니까 AU AU 업트로닉스라든가 이렇게 패널 생산하는 회사들 같은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한국하고 바로 부딪혀요. 라이벌 관계가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일본의 LCD 그 소니라든지 뭐 파나소닉이라든지 샤프라든지 이런 데가 한국하고 바로 부딪혀가지고 한국한테 밀려버린 거예요. 그렇죠. 깨졌죠. 네. 예. 반도체 메모리 같은 경우도 미국이나 한국이나 삼성전자나 이런 데하고 부딪혀가지고 밀려버린 경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국은 이게 죽기 아니면 살기 시기예요. 뭐 아니면 도. 예, 뭐 아니면 도였어요. 네. 참 그런 거 보면은 그게 이제 대만하고 한국하고 아주 큰 차이예요. 대만은 이제 그 하청업체로서
기술을 받아요. 기술 이게 예, 받아요. 이전이 되는 거죠. 이전을 받아요. 네. 대신에 절대 충성을 약속을 하죠. 절대 기밀 유지라든지 절대 네, 충성을 네, 네. 약속을 하죠. 네. 예. 왜냐하면 이런 데는 한국 삼성전자나 뭐 LG나 이런 데하고 바로 지금 경쟁하면서 그렇죠.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가격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한국이 네. 그런 미국이나 일본 업체들에 네. 비해서. 그러니까 그런 게 구도이다 보니까 이게 근데 이제 그렇지만 뭐 반도체가 됐든 뭐가 됐든 뭐 가전제품이 됐든 뭐 TV가 됐든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대만하고 한국이 서로 이렇게 나눠 먹는다고 해도 다 감당을 못할 정도예요. 워낙 크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러니까 그다지 뭐 그 대만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뭔가 라이벌 의식이나 이런 것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아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이제 배신감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컸죠. 마지막 생각 오장창창 국교 단절할 때 같이 묻어서 그때 그냥 국교 단절했으면 차라리 나았는데 네, 네, 네. 끝까지 버티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 단절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정말로 이제 배신감을 느낀 거죠. 편하게 그 단절을 한 거죠. 네. 그게 이제 있어서 그러는 건데, 근데 이제 그 9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완전히 이제 정보통신 산업으로 이제 세계 산업의 어떤 그 주류가 넘어 네. 바뀌었죠. IT 네. 혁명이 일어나고 네.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쪽에서 한국이 뭐 아니면 더 죽기 아니면 살기식으로 이제 달라붙어 가지고 해서 일본하고 이제 부딪혀서 하나씩 이제 밀어냈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반도체라든지 반도체에서 이제 휴대폰은 먼저 앞서갔죠. LCD라든지 네.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밀어냈다 이거. 그다음에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이제 그냥 쪽을 못 쓰게 만들어놔 버렸죠. 뭐 이런 정도. 한국 같은 경우는 대기업,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이렇게 어쨌든 그 정책적으로도 대기업, 그러니까 그 국가적으로든 산업 정책이나 기술 개발 정책의 모든 어떤 그 혜택이 다 대기업한테 쏟아져 들어갔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뭘 이렇게 의미하기도 하냐면 재벌하고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네. 이 지금 경쟁 제가 말씀드렸죠. 경쟁 구도를 이해를 못하면 네. 그러니까 한국이 일본하고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하고 어떤 그 뭐 아니면 도의 경쟁을 하는 그런 어떤 그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런 경쟁을 하려면은 일단 등치가 돼야 돼 기본적으로. 그렇죠. 네. 네. 체급이 맞아야죠. 예, 등치가 돼야 돼요. 그다음에 그 등치에다가 몰아줘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소유구조, 지배구조의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이 지배구조 문제하고 예. 경쟁력을 이렇게 한국의 어떤 경제나 산업의 구조적인 특징이나 어떤 전략적인 어떤 흐름이나 방향을 봤을 때 이게 의도적으로 해왔든 아니면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흘러온 것이 되었든 간에 네. 지금 글로벌 경쟁을 하는데 지금 특히 이제 2000년 이후 들어와서는 세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무한 경쟁 시대로 들어갔죠. 글로벌 경쟁화되고 지식 정보화되고 극한 기술, 첨단 기술 경쟁이죠. 네. 이건 중소기업이 할 수가 없어요. 할 그쵸. 수가 없어요. 축적된 자본이 물론 이제 그 틈새 벤처 뭐 이렇게 하는 것을 할 수.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 경우도 좀 벤처가 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이걸 키운 건 누가 키웠습니까? 구글인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구글이 이걸 손을 안 대고 벤처가 이걸 했더라면 죽어버렸을지도 몰라요. 알 수 없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조가 그런 구조를 형성을 이제 2000년 이후 이제 특히 이제 첨단화되면서 이 기술 경쟁이 이제 아주 치열하게 이제 하면서 그런 이제 구조가 형성되었죠. 네.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들은 자체적으로도 기술 개발을 하지만 그보다는 무슨 경쟁을 합니까? M&A 경쟁이요? M&A 경쟁하죠.
인수합병하는 그런 그 유튜브라든지 뭐라든지 네. 이렇게 돈이 될 만한 걸 막 손정해 봐보세요. 네. 맨 그거 하고 있잖아요. 맨 그거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은 그거 시작부터 그걸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재미를 본 사람이지만 그렇죠. 예. 이제 손정희가 이제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일본에서 일본 기업가 중에서 또는 일본 경영자 중에서 손정희만큼 이렇게 그 지금도 리스크 테이킹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거의 대부분 내수에 안주해가지고 이렇게 어쨌든 그런 점이 아주 근본적인 차이점이에요. 그런 점에서 평가를 받는. 소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저희가 지금 뭐 정부나 또 소위 경제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독일의 강소기업 이야기하면서 그쪽을 뭔가 이렇게 접목하려는 뭐 시도나 이야기들이 많은데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건 이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기로 하고 일단 지금 이거 이야기 해준 것만 해도 엄청나게 지금 기밀 유소를 한 건 누출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대만 이야기로 돌아가서 대만의 경우에는 2000년 들어와서 한국한테 이제 밀리기 시작한 거예요. 2000년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탈리아도 그랬어요. 그렇죠. 이탈리아도 완전히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강소 브랜드죠. 네. 네. 자동차 봐보세요. 네. 페라리나 뭐 예. 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개판 쳐서 일어난 것도 있지만 대만 같은 경우는 뭐 개판 치는 순간 나라가 망하니까 작은 나라니까 작은 나라는 그러니까 칠 수도 없지만 그러니까 2000년 들어와서 이제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이게 하청업체로서 성장하기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왜냐하면은 애플이 대만 뭐 홍하이한테 박스콘한테 뭘 어떻게 한들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 그냥 쥐어 짜내죠. 예, 그러니까 그게 부딪힌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샤프도 막 어떻게든 인수하려고 하고. 또 지금 그 도시바 반도체도 어떻게든 좀 하려고 하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쇼 아까 뭐라고 말했죠? 뭐라고 했죠? 일본과 손잡으면 한국과 네. 삼성을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이미 지금 자체 능력이 없어요. 자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청을 받아지고 기술을 이렇게 제공받아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특허료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마진이 딱 성장할 수 있을 만큼만의 마진만 딱 확보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제 대만 경제가 그래서 성장률이 툭툭툭툭 떨어져요.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1%대까지 떨어져 있어요. 마이너스까지도 떨어지기도 하고. 일본 물가도 안 올라요 이제. 마이너스 물가. 일본처럼 한 2000년 넘어들어서는 마이너스 물가예요. 그냥 0%대예요 물가가. 그때 이제 대만은 또 출산율도 우리나라만큼 굉장히 낮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말한 저축이 많잖아요. 네. 저축이 많은데 대만은 어떻습니까? 땅이 좁죠. 돈은 있는데 쓸 데가 없죠. 부동산 투기가 또 있겠네요. 근데 쓸 데가 없잖아요. 대만 사람들은 어떨까요? 대만 땅은 좋고 사람은 많고 돈은 있고 그럼 대만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밖에 가서 쓰죠. 해외로 나가거나 이렇게 여행을 많이 가죠. 그다음에 나름대로 사치품이나 고급품 같은 걸 갖죠. 그래서 아까 말한 벤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없으니까. 예,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탈 데도 없어요. 도로가 하셔야 되네. 그런데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축은 돼 있으니까. 저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저축이 많아요. 대만 사람들. 그러니까 대만 사람들이 90년대부터 해외 여행이나 관광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그러니까 대만 관광객 오면 잘 대접을 해줘야 돼요. 예, 잘해주면 또 와요. 돈 있으니까. 그다음에 브랜드 같은 것. 그래서 브랜드도 좋아해요. 명품 브랜드나. 네, 좋아해요. 대만 젊은 그 여자들이 유럽 가면은 뭐 합니까? 돈 있으니까. 예, 그래서 브랜드 같은 거 사고 명품 같은 거 사고 그러죠. 한국은 부모 돈 받아가지고 사죠. 근데 자기가 벌어서 저축한 돈으로 사요. 좀 차이가 있네요. 예, 가족 단위이기 때문에. 다 거의 사업가. 예, 사업가예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도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2000년 이후 들어서 글로벌 산업 구조나 경쟁 구도의 변화하고 약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 경제가 그런 게좀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제적으로 이제 침체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치에 대해서 불만. 그래서 이제 그 개헌이 일어난 거예요. 정치 데모도 일어나고 예전에는 없었어요. 네. 개헌이 일어나서 이제 이게 민주화된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제 좀 막히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대만의 이제 대기업이라면 아까 그 TSMC, 그다음 두 번째가 홍하이, 세 번째가 포모사 케미칼, 뭐 이런 정도, 그죠? 그러니까 딱 그러니까 전자 산업, 그다음에 석유화학 산업 이게 다예요. 거의 없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섬유 쪽. 근데 섬유 쪽도 지금 이제 중국한테 확 밀려버려가지고 중국으로 다 가 있죠. 네. 중국으로 가 있죠. 봉제나 뭐 이런 거 다 밀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싼 인건비로 이렇게 또는 가족 단위로 했는데 중국하고 이제 터지니까 이게 중국하고는 인건비 경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000년 넘어들어서 대만이 이제 중국한테 압박을 받아가지고. 근데 중국으로 이제 공장들이 간다 이거예요. 중국하고 대만하고 바로 붙어 있는 게 복건성인가요? 그럴 거예요. 그쪽으로 이제 막 간다든지 막 한다 이거. 그러면 중국, 대만에서 이제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예전에는 뭔가 조금 해볼 만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점점점 그런 기회나 가능성이 이제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불만, 불안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대만은 이제 좁잖아요. 그러니까 집이라 그래도 또 이렇게 아열대 지역이에요. 네. 정말로 여름에 갔는데 죽겠더라고 정말로. 막 사우나. 네. 근데 그러니까 집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대만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음식 같은 것도 집에서 잘 안 해 먹어요. 그러니까 거의 밖에서 사 먹어요. 그러니까 시장하고 식당 이게 되게 좀 크게 돼 있더라고요. 거의 밖에서 사 먹어요. 그러니까 근데 가서 뭐 맛있어요. 네. 식당들이 싸고 맛있어요. 맛있더라고. 네. 그러니까 혹시 대만 가신 분들 아마 다 가시면 어차피 가서 사 먹을 거니까. 근데 웬만한 데 식당 가면은 평균적으로 맛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안 해 먹기 때문에 집 자체가 그냥 그 꾀제자가 좁기 때문에 비싸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서스름하게 하고 뭐 돈 모아가지고 차라리 해외에 가서 집 사가지고 거기서 산다 이거. 그게 훨씬 싸다 이거예요. 뭐 이민 갈 생각 또 이제 그 중국하고 이제 그런 이제 국교 단절되고 그때 한참 그 홍콩도 그랬죠. 그 중국으로 반환될 때 95년에 홍콩 반환될 때 이민 많이 갔잖아요. 그렇죠. 예, 많이 갔죠. 대만도 그랬었어요. 네. 해외로 이렇게 이민 많이 가고. 근데 지금도 아마 대만 젊은 사람들은 해외로 좀 이민 가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유튜브나 이런 거 보니까 뭐 대만 그 방송이나 뭐 이런 언론 매체 등이나 이런 데서 뭐 경제 전문가나 이런저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쭉 몇 개를 봐봤는데 좀 이렇게 잘 모르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하는 구조나 이런 거. 근데 한국하고 대만은 한국은 산업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석유화학 산업도 있고 조선업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기계 뭐 건설 장비도 있고 그다음에 전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거의 다 그냥 그렇게 갖추고 있잖아요. 대만은 거의 압도적으로 수출의 압도적인 비중이 전자예요. IT 제품이에요. 압도적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이렇게 화학 제품. 그다음 없어요. 의미 있는 산업이라 부를 만한 것들이 거의 별로 없다. 네. 그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한국과 대만이 서로 그 경제력이나 그러니까 GDP는 대만이 한국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한국이 한 1조 5천억 달러 하면은 대만이 한 5천억 달러 좀 넘을 거예요. 네, 5,600억. 예, 뭐 하여간 3분의 1 정도 돼요. 그다음에 1인당 GDP로 치면 한국보다 조금 적어요. 네. 예, 뭐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긴 하지만 그러니까 예전에는 90년대까지만 해도 대만이 한국보다 높았어요. 예, 1인당 GDP라든지 또 어떤 그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대만이 그 서로 뭐 경합 붙는 쪽은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이 또 대만이 더 앞섰었어요. 근데 뒤집어져 버린 거죠. 90년대부터
후반부터 뒤집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90년대 후반에 한국이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90년대 재벌 대기업들이 반도체 현대전자도 그때 현대그룹도 반도체했고 LG도 반도체했고 무슨 뭐 쌍용도 뭐 자동차하고 막 삼성도 자동차하고 그다음에 현대도 막 제철을 하고 네. 막 해서 그게 중복이고 과잉 투자였지만 네. 한편으로 보면 좋은 학습을 했다라는. 뭐 나중에 뭐 빅딜을 하고는 뭐 어쨌든 그랬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그 공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선정이처럼. 그러니까 이건 뭐 아니면 도 게임이 구도로 갔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그 외환위기 직전에 그 과잉 중복 재벌들의 과잉 중복 투자가 굉장히 좋은 학습의 어떤 계기가 어떤 학습을 한 계기 어떤 그런 경험이었다라는. 뭐 고통당한 일반 국민들도 네. 많이 있긴 했었지만 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오래 전부터 이렇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90년대 후반 그런 프로젝트 할 때부터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그래서 한국이라면은 이제 어떻게 경제를 만들어가고 산업을 키워가고 전략들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뭐 할 것인가에 대해서 벌써 한 20년 넘게 고민을 해오고 있죠. 그 고민이 계속 쌓여오고 축적되어오고 이게 이제 이순신 프로젝트로 이렇게 네. 통해서 이순신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그래서 기존 정치권 물관에서 정권을 잡으면 일반 시민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 집단들이 참여해가지고 정권을 잡으면 제가 정말로 이제 여기서는 맛배기만 보여드렸는데 정말로 이제 저런 저게 정말로 이렇게 다들 들으면은 수긍하고 저런 방법이구나 저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구나라는 걸 다들 이제 그 공감을 하시게 될 거예요. 누구나 들으면 알기 쉽게 네. 이해할 수 있게 공감대를 네. 느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유일하게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가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순신 프로젝트에 있다라는 거.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죠. 네. 소장님의 또 이순신 프로젝트로 마감하는 말씀 잘 들어봤고요. 예. 이순신 프로젝트는 그 다음 카페 김광수 경제연구소 포럼에 한번 그 포럼을 검색해 보시면 그 안에 들어와 보시면 그 자세한 안내가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7월 31일 대만 경제 2부 그 대만 경제의 산업구조와 주력산업 그리고 한국과 관련된 소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예, 여러분 김광수 소장님 그리고 길경식 이사님 오늘도 고맙고요. 예, 그럼 청취자 여러분 다음 녹음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